2026년 2월 평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열병식이 끝난 지 불과 이틀 뒤 평양 한복판에서 정체불명의 외국인이 체포됐다는 극비 보고서 한 장이 제 책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토록 건재하던 김정은의 공개 일정이 뚝 끊겼습니다. 그 외국인은 누구였을까요? 그 보고서에는 도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길래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강을 건너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도 강 건너편에 남아있는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평양시 모란봉 구역이었습니다.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 동네였는데 봄이면 모란봉 벚꽃이 온 동네를 하얗게 물들이고 겨울이면 강바람이 어찌나 차던지 귀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어릴 적엔 아버지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었고 나중엔 제 딸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향이란 게 꼭 좋아서 그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리운 거지요. 저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대외정보분석원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외교부 분석관 비슷한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외부 세계의 동향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올리는 일이었지요. 겉으로는 번듯한 자리처럼 보였겠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저 당이 원하는 결론을 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포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의심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게 맞겠지요. 2026년 2월 제9차 당대회가 열리던 그 무렵에도 평양은 겉으로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열병식 준비로 거리마다 군인들이 가득하고 선전방송은 하루 종일 위대한 총비서 동지를 찬양했습니다. 배급은 여전히 쌀이 아닌 옥수수 위주였고 겨울 난방은 여전히 기름이 모자라 덜덜 떨며 버텼지만 다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예전에 다들 못 살았으니 괜찮다고 여기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딱 하나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마주친 장마당,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 할머니 한 분이 옥수수, 떡 몇 개를 팔다가 단속원한테 빼앗기는 걸 봤습니다. 그 할머니 눈빛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열병식이 끝나고 이틀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15년 넘게 함께 일한 선배 분석원 한 분이 아침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 했지요. 그런데 점심이 지나도 저녁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요. 공식 발표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였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선배는 저한테 말하자면 형 같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처음 부서에 들어왔을 때 보고서 쓰는 법부터 상관 비위 맞추는 법까지 다 가르쳐 주신 분이었거든요. 어르신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직장 선배라는 게 단순히 일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덕에 버티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라지기 사흘 전 복도에서 잠깐 마주쳤을 때 그분이 제 소매를 살짝 잡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명수야, 위에서 내려오는 파일은 그냥 받아서 올려. 절대 열어보지 마. 그땐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 말이 경고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6.25 이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아는 게 병이다.
북한에서도 그 말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거기선 아는 게 병이 아니라 아는 게 죽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대동강 불빛이 반짝이는데 그 아름다운 풍경이 그날따라 어찌나 무섭던지요.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었습니다. 선배가 사라지고 열흘쯤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연락원이 문서 한 묶음을 제 책상에 툭 놓고 갔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공문 더미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집었는데 맨 아래에 봉인 테이프가 붙은 갈색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겉봉에는 제 이름이 아닌 옆 부서 선임 분석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잘못 배달된 거였지요. 돌려줘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봉투 오른쪽 귀퉁이에 찍힌 붉은 도장 두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극비. 그리고 봉인이 살짝 뜯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한 번 열었다 다시 붙인 흔적이었지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그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선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열어보지 마. 그런데 제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A사 2장짜리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줄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측 연계 공작원 평양 내 잠입 확인 지도자, 신변 직접 위협 정황 포착. 손이 떨렸습니다. 읽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눈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문서에는 체포된 외국인의 국적, 소지품, 접선 시도 대상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 수신자 명단에 사라진 선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선배가 이 문서를 봤다. 그래서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이 문서는 제 손 안에 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지요. 명수야, 얼른 그거 내려놔. 하지만 저는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게 그렇게 조용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문서를 본 날 밤,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먹고, 평소처럼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평소처럼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누워서 눈을 감으니 선배의 빈자리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분 가족은 지금 어디 있을까? 부인은 알고 있을까? 아이들은 아버지가 왜 사라졌는지 알까? 사흘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눈치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또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지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가야 할 것 같아.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딸아이는 이미 석 달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브로커를 통해서요. 딸이 국경을 넘던 날 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가슴에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잘 갔는지, 붙잡히지는 않았는지, 밥은 먹었는지.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혼자 부모님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모란봉 언덕 위에 있던 작은 묘지였습니다. 벚꽃은 이미 져 있었고 찬바람만 불었습니다. 아버지 비석 앞에 쪼그려 앉아서 한참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저 잠깐 멀리 다녀오겠습니다. 그게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 밤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자강도 만포 국경지대까지 가는 데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각자 다른 경로로 움직였습니다. 함께 다니면 더 눈에 띄니까요. 브로커가 일러준 대로 농촌 주민처럼 차려입고 장마당 보따리 하나씩 들고 그냥 평범한 부부처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주치는 군인 얼굴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9차 당대회 이후 국경 경비는 2배로 강화돼 있었습니다. 순찰 간격이 짧아졌고 야간 조명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브로커는 딱 한 군데 조명이 닿지 않는 강구비 지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민가 창고 속에 숨어서 옥수수 가루 범벅이 된 떡 한 조각씩 나눠 먹으면서요.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드디어 신호가 왔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2번 흔들었습니다. 강가로 내려가는 순간 발이 지늘게 푹 빠졌습니다. 2월 압록강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시기라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얼마나 차가운지 처음엔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있는 힘껏 쥐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이것 하나만, 제발 저 강 건너편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강 한가운데서 멀리 순찰대 중전등 불빛이 스쳤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참고 물속에 몸을 낮췄습니다.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걸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브로커가 우리를 작은 봉고차에 태웠습니다. 창문도 없는 칸막이 짐칸에 숨어서 2시간을 달렸습니다. 내린 곳은 야오닝성 어딘가의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받아준 곳은 조선족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는 넘어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아무 말씀 없이 지하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같은 핏줄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그 한마디에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얼마 만에 우는지 몰랐습니다. 지하실 생활은 2달 가까이 됐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워낙 심하게 하거든요.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딸 생각을 했습니다. 딸은 다른 경로로 이미 태국에 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2달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기침도 참아야 하고 웃음도 참아야 하고 어르신들이 일제시절 이야기하실 때 숨죽이고 살았다는 말씀, 저는 그게 뭔지 그 지하실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이 숨을 참으면서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꼭 빛나는 모습으로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지쳐서 더는 못 걷겠다 싶은 순간에 문득 보이는 거였습니다. 중국에서 태국까지 가는 길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육로로 라오스를 거쳐 태국 국경을 넘는 경로였는데 중간중간 브로커가 바뀌고 낯선 사람 집에서 하룻밤씩 신세를 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2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아내는 발에 물집이 터져서 걷는 게 힘들었지만 한 번도 쉬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참 독한 사람입니다. 좋은 의미로요. 태국 방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 있어서 기쁜지 슬픈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한국 영사관이 어디냐고 물어물어 걸어갔습니다. 영사관 건물이 보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냥 거기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도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둘이서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저희 눈높이에서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 신청하시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때 왜 그렇게 크게 들리던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따님이 하나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전 처음으로 남 앞에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48 먹은 남자가요. 아내도 울었습니다. 직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26년 봄, 저는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가던 날, 딸이 뛰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안았습니다. 얼마나 됐는지 딸이 제 어깨에 닿을 만큼 컸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긴 시간을 잃었는지 실감했습니다. 딸이 자라는 걸 옆에서 못 봤구나.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처음 충격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트에 들어갔는데 물건이 넘쳐나더라고요. 쌀 종류만 해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쌀이 있냐 없냐가 문제였는데 여기선 어떤 쌀을 고를지가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점. 밤 12시에도 불이 켜져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엔 무슨 특별한 날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매일이라는 걸 알고 나서 한동안 멍했습니다. 말투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형이 왜 말을 그렇게 해요? 딸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북한 말투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래도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지금도 밤이면 생각합니다. 북에 두고 온 부모님 묘소. 선배는 어디 있을까? 장마당 할머니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저는 자유가 공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목숨 걸고 건너온 강물 위에, 누군가 숨죽이며 버텨온 지하실 위에 이 자유가 있었습니다. 부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강 건너편의 그 사람들도 언젠가 마트에서 어떤 쌀을 고를지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덕분에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을 지켜봐 주시는 것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혼자 보시기 아까우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이고 응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신지도 알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이야기, 더 진실된 목소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